그렇게 정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과 네이버에 추출한 단어를 반드시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봤습니다. 내가 이걸 차별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내가 쓰고자 하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표 등록이 가능한 이름 확인하고서 이제 필수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2016년 당시에는 제가 상표라는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엔 이게 진짜 잘 될지도 모르고 상표라는 게 중요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인지는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2년 전에 우연히 상표를 등록하려고 접근을 했을 때 정말 운이 좋게도 6년 전에 정한 그 채널명이 그대로 써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판정을 받아 가지고 상표를 저는 뒤늦게 등록한 사례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저의 강의를 지금 들으셨기 때문에 아직 성장 단계라고 하면 닉네임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그 선택을 위해서라도 상표 등록은 꼭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빨리 점검할수록 되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표 등록은 먼저 등록할수록 매우 매우 유리합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본인이 등록했던 것이 정말 잘 돼 가지고 남들이 갖고 싶은 이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상표 등록은 사전에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조더코 아카이브라는 거를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을 했을 때 제가 연출하고 싶었던 어떤 컨텐츠 분위기, 그리고 각자만의 취향, 그리고 폰트를 결정할 때도 꼭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폰트를 꼭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될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고 디자인이 가능한 네이밍이라고 제가 이제 문구를 적어 놨는데, 이거는 그냥 선택의 여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마저도 조금 디테일한 요소로 보여 가지고 좀 더 어떤 로고 디자인할 때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저는 조 덕호라는 그 앞 글자의 CDH가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왜 문이 열리는 모습을 담고 싶었냐면요. 제가 이런 덕질을 했을 때의 그 감정이 뭔가 새로운 데 입문하는 느낌이었었어요. 뭔가 아직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가 모으고 싶은 피규어가 어딘가에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보물단지의 입구에 들어간 느낌이었었어요. 저는 그 감정을 제 콘텐츠를 보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제가 열어 주기는 합니다. 들어오는 거는 본인의 몫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문 앞에 있는 수문장 같은 그런 역할인데, 문만 살짝 열어 줄 테니까 들어오는 거는 네가 자유롭게 들어와라 라는 그 느낌을 담고 싶어서 이제 로고 디자인에도 그런 의미를 좀 담았는데, 왼쪽 구석에 문이 점점점 열리면서 빛이 이렇게 쏟아지는 그 모습을 최근에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요 생각은 이미 6년 전에 결정된 생각이었는데 제 느낌을 정확하게 잘 살려줄 어떤 디자이너를 못 찾다 보니까 좀 헤매고 있었는데, 2년 전에 좋은 분이 이렇게 저렇게 딱 센스 있게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이제 최근 유튜브 영상 마무리할 때 항상 나오는 제 로고이기도 합니다. 네. 문이 열리는 모습. 그래서 "덕질로 들어와라."라는 메시지를 저는 이 로고조차에도 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브랜드명을 정말 잘 정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하면요. 정말 나만의 에피소드가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나중에 자기가 콘텐츠를 만들다가 혹은 사업을 이어나가다가 헤맬 때 바로 고꾸라집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잃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밀린 월급, 생존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행히도. 네. 그리고 나를 대변하는 단어로 잘 포장하는 것도 2차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상표 등록 전 상황입니다.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각자만의. 다른 사람의 평가하기 전에 내 느낌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내 느낌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불렀을 때도 적합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한 예로 제 이름은 조형목이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별명이 모기였어요. 모스키토. 그 곤충 모기였는데, 그 모기의 이미지는 사실상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불리기 싫었었고 남은 그렇게 재밌게 부르지만 저는 되게 싫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기 아카이브라고 했으면 정말 이상했었을 거예요. 상대방은 내가 전달하려는 가치는 듣지 않은 채 이미 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포인트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자기가 결정하는 그 별명은 정말 자기 스스로도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불렀을 때 민망하지 않는 별명으로 꼭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이런 상표 등록과 의미를 반드시 시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남들은 내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하게 하려면 이미지로 꼭 각인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마치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으로 이런 로고를 만든 것처럼요. 그래서 브랜드명은 꼭 잘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대체 불가능한 포인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차별화 포인트인데요. 첫 문장처럼 모든 거의 시작은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동기부여랑 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것으로 컨텐츠를 만들거나 사업을 하면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 잠깐은 제가 봤을 때 최대치로 한 2년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2년 후에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무조건 해야 됩니다. 첫 시작은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일본의 정리 잘하는 여자가 정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정리의 끝판왕을 보여줬고 결국에 그걸로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리라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상업화까지 되는 사실을 보면서 '아 정말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들이 뭔지를 최대한 많이 나열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정답의 문제도 아니에요. 정말 많이 나열하면 나열할수록 유리해질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평소에 바라보지 못한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될 거거든요. 이런 거는 다른 사람한테 공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정말 자기 자신만 보고 계속 기록화하거나 계속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엉뚱하게 다른 거라 엮여서 정말 사람들에게 신선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신선한 상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절대 딴 데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요. 네. 꼭 본인 자신으로부터 탄생된다는 걸 꼭 느끼시고 계속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그 공모전에서 나름대로 그 경쟁력을 위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카테고리를 나눠 보니까 영화 관람, 그리고 사진 찍기, 피규어 수집이었습니다. 아까 첫 강의 시작했을 때 아이언맨 피규어 있었고 조그마한 피규어들 2개가 더 있었죠. 네. 저는 이렇게 여러 종류를 모을 정도로 피규어 수집을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PT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지들이 어떤 언플래시 같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배포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 정말 다 하나하나 제가 찍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저는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관람도 좋아하고요. 근데 사실 이 3가지 카테고리의 어떤 취미는요.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차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해야 될 작업들은요.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 영화를 스타일을 좋아하긴 하지만 히어로 영화에 엄청 좋아해요. 네. 정말 뭐 예전에 여자친구랑 억지로 끌고 갔을 정도로 히어로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고요. 중간 사진에 보시면 친구가 찍어준 제 모습입니다. 저 오지에서도 제가 저렇게 쭈그려 앉으면서도 풍경 사진을 찍는 거를 좋아하는 모습을 제 친구가 찍어 줬습니다. 저 정도로 제가 좋아할 줄은 몰랐었어요. 저도 다른 사진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그 정도로 좋아했었고 오른쪽은 이 레고 피규어가 한 4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피규어입니다. 작은 것들을 제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3개들이 한 번에 합쳐질 수도 있지만 혹은 2 그룹만 묶이거나 아니면 1 그룹만 묶여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요. 왜냐면 3개 중에 하나라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영화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멋진 풍경 사진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피규어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3개를 합쳤을 경우의 시너지와 2개가 합쳤을 때 시너지는 각자 다른 모습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큰 일반적인 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제 취향을 담아서 지금까지 만들어 온 콘텐츠들이 요런 콘텐츠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사진 콘텐츠이긴 하지만
유튜브나 다른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숏 컨텐츠를 만들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히어로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렇게 스파이더맨의 모습을 멋있게 표현을 했고요. 단순히 피규어만 찍는 게 아니라 이 피규어가 외로워 보이지 않게 풍경 사진까지 잘 풍부하게 만드는 게 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겨울왕국 장면도 엘사만 있으면 좀 심심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좀 같이 이미지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보는 사람도 즐겁고 이런 이미지는 처음이다라는 그 감정을 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조차도 뛰어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었어요. 그 우아한 음악과 함께 피도 막 튀기면서 근데 이렇게 슬로우 모션은 그 달려가는 모습이 저한테 아주 큰 영감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스타일대로 저렇게 레고 사진도 찍어보는 건데 각자 우리가 공감했던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로 소통을 하는 작업들을 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정말 많은 실패도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제가 외장하드에 갖고 있는 제가 만든 레고 이미지 사진입니다. 이건 연습 사진이 아니라 다 최종 사진입니다. 한 장 한 장 최종 사진이에요. 심지어 마지막에 37차 프로모션 헐크 핑거 스냅 이게 벌써 2년 전 이미지입니다.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 정도로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많이 실험을 했고 많이 부딪혔고 많이 사람들한테 노출돼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이 사진들은 제가 블로그나 포스트나 인스타그램에서 저의 어떤 채널명이나 이런 걸 검색하시면 제가 어떤 작업들과 고민했는지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런 히어로나 어떤 풍경에 대한 이해도 혹은 귀여운 피규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히어로 컨텐츠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풍경 사진을 극대화하는 것, 그리고 피규어가 살아있는 듯한 이런 기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항상 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이미지들을 만들면서 전 충분히 연습을 했고 어, 기회가 왔을 때 잡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저희는 지금 온라인 컨텐츠를 주로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유행도 정말 빨리 지나가고 정말 많이 생산이 돼요. 아마 진짜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쏟아질 겁니다. 특히 강남 스타일, 뭐 오징어 게임만 하더라도 그걸 이미 증명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아까 저만의 이런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춤추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건드리는 영역까지 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저기 조회수를 보시면 269만 회입니다. 저도 이 조회수가 여기까지 갈 줄은 몰랐었어요. 특히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제가 요약을 하진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2분 53초짜리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를 했습니다. 근데 3주 동안 사실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냥 평균 제 조회수대로 나왔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구독자가 500명인가 700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주 동안 아무리 전파가 된다 하더라도 한 1000회, 2000회까지밖에 가지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갑자기 알고리즘에 잘 편성이 되면서 3주 후에는 갑자기 7000회를 찍더니 10만 회를 찍었고 결국엔 150만 회까지 찍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 이틀 혹은 3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 컨텐츠를 만들 때 정말 제 스타일만 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몸치고요. 박치예요. 그리고 실제로 춤을 거의 추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춤과 관련된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는 컨텐츠를 건드리는 영역에 대한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춤 컨텐츠이기 전에 내 자신이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컨텐츠를 만드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조회수를 높이는 방법은 뭐 나중에 제 11월 1일 날 강의에서 진행되는 어떤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그 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워낙 이 커핀 댄스 밈이라는 음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바이럴하게 퍼지다 보니까 저는 이 음악을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해서 그 음악 컨텐츠를 갖고 있는 저작자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남이 더 잘 될 수 있게
그런 이익을 줄 수 있는 구조로 저는 이 영상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를 대폭 늘릴 수 있는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 다 상생할 수 있는 구조의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오늘 이 기획에 대한 큰 마인드 세팅 관점에서는 얘기하기엔 너무 상세한 내용이어가지고 요건 다음 강의에서 제가 이어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